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당 체제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정당의 수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한 국가에 존재하는 모든 정당들을 다 우리가 어, 카운트하는 건 아니고 정당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어, 우리가 정당의 수를 계산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실효 선거 정당의 수 또는 실효 의회 정당의 수라는 개념을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게 경쟁의 이슈가 어, 몇 개가 되는지 한 국가에. 그래서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봤었죠. 이제는 사회 경제적인 차원, 이 이슈는 국가의 시장 개입 문제인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현저한 이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차원도 있고 문화적인 차원, 그리고 뭐 도농 갈등, 그 다음에 외교 문제, 또 정권 지지,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이제 왜 이런 이슈들을 살펴봤냐면 이런 이슈들이 한 국가에서 몇 개의 정당 체제가 형성되는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한 정당의 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거제도, 그 다음에 이슈의 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노트를 보면 이 그림이 이슈의 수와 정당의 수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이 공식을 보면 n이 정당의 수, i가 이슈의 수. 그러니까 정당의 수는 이슈의 수 더하기 1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이 레이파트 교수님의 책에서 캡처한 건데, 지금 x하고 y가 바꿔서 이렇게 잘못 나왔어요. 왜냐면 독립변수가 x축에 오고 종속변수가 y축에 오는데, 이게 이제 정당의 수니까 이게 y가 돼야겠죠. 근데 이분은 이제 이걸 x로 이렇게 놨어요. 근데 어쨌든 이 그림을 보면 여기 어, 이런 관계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왜 정당의 수는 이슈의 수 더하기 1이냐?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국가는 이제 계급균열이 강하게 형성됐죠. 서구 민주주의 국가가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디멘션이 있으면 이런 노동계층을 대변하는 진보적인 정당이 하나 자리 잡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항해서 보수적인 정당이 자리 잡겠죠. 자본가나 아니면 어, 중산층을 대변하는. 그러면은 이렇게 균열의 수, 사회 계급 균열이 하나인데, 균열이 하나일 때는 정당이 이제 두 개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균열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종교 균열이 생기면 여기에 또 종교적인 정당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서구 유럽의 기민당 같은 경우, 기독교 민주당, 그러면 이쪽 정당들은 비종교적인 정당이고, 이 정당은 종교적인 정당이니까 종교적인 균열이 하나 생기면은 정당이 네 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기존의 비종교적인 정당, 그 다음에 종교적인 정당에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정당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의 수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노트를 볼까요? 지금 동영상이 이렇게 조금씩 끊기죠.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좀 자꾸 목이 그래서 기침이 조금씩 헛기침이 나와가지고 그 사이에는 이렇게 파우스를 눌러 잠깐 쉬어서 이렇게 동영상이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될 거예요. 아, 그 다음 이제 강의 노트.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43개국에서 중요한 이슈가 몇 개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후보하고 잉그라트라는 학자들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후버하고 잉그라트, INGLEHART, 잉그라트, A.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설문조사를 했냐면 각국의 정치 전문가들한테 당신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아래 공란에 가장 중요한 이슈를 적어 넣으시고 여러분 국가에서 중요한 정당의 위치를 적어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10명의 전문가가 left, right, economic dimension, 그러니까 좌우의 경제적인 차원이 가장 현저한 이슈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다음은 power concentration. 이 이슈는 이제 권력 집중 문제를 가지고 한 국가에서 정치 세력들이 갈등하는 그런 이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democracy versus authoritarianism, 그러니까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갈등. 그러니까 한국에서 민주화 되기 전에 그 갈등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권위주의 세력은 민주주의보다는 어떤 국가 경제 발전 그리고 국가 안보가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 시각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남북 대치 상황에 있으니까 그 당시에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어떤 국민들의 인권보다 민주주의적인 가치보다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북한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식의 반공 이데올로기와 성장주의, 경제 성장주의 이념을 가지고 국민을 지배하려고 했었고 거기에 대응하는 민주주의 세력은 권위주의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민주주의를 구가할 수 있다. 민주주의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런 전통이 반공 이데올로기와 성장주의의 그런 전통이 지금도 남아서 우파 정당들은 지금까지도 색깔론, 뭐, 그 다음에 뭐, 경제 활성화 능력, 그 다음에 또 안보 능력을 우파 정당들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홍보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뭐 그러니까 우파는 뭐 안보 그 다음에 경제 성장도 안보다 그런 어떤 프레임을 형성을 시켰죠. 그리고 되게 이제 그런 프레임을 형성시키는 게 가능했던 거는 이제 권위주의 시절에 이제 경제 성장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덕이 권위주의 정부의 덕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당선이 됐고 또 이명박 후보도 뭐 박정희 그 코스프레를 많이 했었죠. 선거 당시에 이팔 가르마타고 뭐 선글라스 끼고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근데 뭐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 민주화 이후에 우파하고 좌파 또는 진보 정권하고 보수 정권 사이에 경제 성장률을 이제 비교해 놓고 보면 오히려 진보 정부가 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약간 더 높아요.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진보나 보수나 경제 능력에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안보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진보 정부 때 무기 수입 증가율이 훨씬 더 높아요. 보수보다.
오히려 보수는 색깔론을 이용하고 그러지만 어, 이해창 대통령 후보의 진영에서는 과거에 북한에게 돈 싸들고 가서 총선 전에 대포 좀 한국에 쏴달라고 뭐 그런 부탁도 하고 그랬었죠. 선거가 있을 때마다 어떤 이런 색깔론을 불러일으켜서 북풍에 의한 선거를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보에 강한 세력들이 오히려 북한에 의존해서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파가 존재하기 위한 그런 조건은 북한이 있어야지 우파가 한국에서 어떤 색깔론에 의한 지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상황이죠. 근데 뭐 지금은 그런 어떤 경제하고 안보는 우파다 이제 그런 프레임이 많이 약화됐죠. 특히 어떤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지금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또 이번 선거에서는 총선 굉장히 지배적으로 어, 코로나가 굉장히 지배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되면서 거의 전례 없이 어떤 색깔론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선거가 됐고 앞으로도 좀 색깔론은 과거보다도 좀 약화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isolation vs internationalism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대외 정책 차원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그런 전범 국가로서 어떤 자위대에 만족하고 어떤 군사적으로 그런 군사적인 문제에 어떤 확장적인 그런 개입적인 정책을 펴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있고 지금 아베와 같이 일본도 이제는 어떤 군사적인 그런 자위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국제 분쟁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후 직후에 일본 헌법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확장주의 정책을 피는 이제 그런 보수 세력이 서로 갈등하는 이제 그런 이슈가 되겠죠. 그 다음에 tradition versus new culture.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치와 새로운 그런 문화 그런 두 가지 세력들이 갈등하는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religious 또는 ethnic한 그런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가 이제 ethic이라고 써 있는데 ethnic이겠죠. 인종적인 그 다음에 religious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소수 인종, 흑인하고 백인과의 갈등, 그리고 그런 또 종교적인 갈등, 그러니까 개신교의 어떤 그런 전통적인 그런 입장을 옹호하는 집단,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개신교 쪽에 가깝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뭐 천주교 쪽에 가깝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쪽이 지배적으로 더 가깝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약간 미세한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conservation versus change.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환경적인 이슈죠. 환경 보호의 어떤 그런 시각하고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시각. 그 다음에 property right, 그러니까 재산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 그 다음에 constitutional reform. 아까 일본의 그런 이슈죠. 이제 각국의 정치 전문가에게 자신들의 국가에서 가장 현저한 이슈가 뭐냐고 물었을 때 이게 주관식으로 물었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똑같은 이슈인데 이렇게 isolation versus internationalism 이런 식으로 답을 했을 테고 또 똑같은 이슈를 이렇게 헌법 개정 이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일본 같은 경우에. 근데 또 다른 국가에서는 이런 헌법 개정의 이슈가 반드시 isolation vs internationalism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국가마다 헌법 개정의 이슈가 떠오를 때도 있고 한국도 지난번 대선에 약하지만 이런 헌법 개정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내셔널 디펜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일본에 해당되는 이슈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일본의 자위대 를 이제 정상적인 국가에서처럼 그런 식의 군대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자위 기능만 하는 그런 군대를 유지할 것인지 이제 그런 이슈가 일본에서는 현저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 국가별로 이런 다양한 이슈 중에서 어떠한 이슈가 가장 현저한가를 살펴보면 이게 1994년에 했던 설문조사예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이슈가 이제 네 명이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어떤 민주화 수준이 낮았고, 그 다음에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이 그대로 유지됐었던, 어느 정도 유지되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좌우의 경제적인 갈등이 그래도 제일 현저한 걸 알 수가 있죠. 10명의 학자가 이 이슈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처럼 이 left, right economic dimension이 가장 현저한 이슈라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선진 국가를 보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13명이 경제적인 이슈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도 10명, 뭐 벨기에도 12명. 그래서 뭐 압도적으로 선진 국가들은 이 경제적인 이슈가 중요한데 그거는 왜냐하면 이 서구 선진 국가에서는 산업혁명 이후에 매우 깊은 그런 계급 균열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동자와 자본가의 또는 중산층과의 갈등. 그런데 이제 후발 선진 국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계급 균열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동북아시아 국가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4명만 이런 좌우 경제적인 디멘션이 가장 현저한 이슈라고 얘기를 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10명이 이 isolation vs internationalism 그러니까 확장주의 아니면 고립주의 확장주의 대 고립주의의 갈등이 현저하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 constitutional reform 개헌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일본의 특징은 한국하고 비슷하게 어떤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어떤 냉전 체제의 그런 에서 공산주의 위협에 처했던 그런 국가죠. 그러니까 소련과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 이 공산화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존재했던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확산하는 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좌파 정당, 강한 좌파 정당이 형성되기 어려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경제적인 성장, 그러니까 우파 정부에 의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파 정당이 안정적으로 지배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서구 선진 국가에서 발견되는 그런 좌우의 균형 있는 정당 체제가 만들어지기가 어려웠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도 이와 같은 형태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경제적인 디멘션이 여기 있긴 하지만 다른 디멘션 다른 서구 선진 국가에 비해서 다른 디멘션도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멕시코 같은 후발 민주주의 국가도 이렇게
경제적인 이슈가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아니면 뭐 아프리카 국가들, 이런 국가들도 경제적인 이슈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역시 이처럼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인 이슈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뭐 서구 선진 국가 중에서 포르투갈 같이 이런 트레디션 vs 뉴 컬처가 중요하다고 대답한 국가도 있는데 이런 국가들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를 보면 6명이 경제적인 이슈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 대답을 한 사람들 중에서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갈등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 당시만 해도 1994년이니까 1987년에 민주화가 진행되고 김영삼 정부였으니까 아직까지 그런 권위주의 잔재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문민 독재라는 뭐 그런 이슈가 있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개혁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었죠.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를 견제할 만한 그런 야당 세력이 미약했기 때문에 뭐 민주주의 정부에서도 이런 독재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슈들이 이제 부각되면서 당시에 정치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타이완도 보면은 8명이 경제적인 이슈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12명이 권력 집중 문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결국에는 뭐 권력 집중 문제나 그 다음에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문제 뭐 또 거의 동일한 문제죠. 그러니까 정치학자들이 주관식으로 대답할 때 다르게 대답을 했을 뿐 거의 같은 이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립주의 대 확장주의 또 국제주의 이슈가 이제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원 차이나 팔러시 그러니까 타이완이 그냥 중국과의 별개의 나라로 독립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당 이 중국 정부의 유일한 적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원 차이나 팔러시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 사람들은 우리는 타이완에서 일시적으로만 지금 피신해 있는 것이다. 결국에는 우리는 중국 본토를 찾을 것이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바로 확장주의 시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대만의 독립을 주장한 그런 정치 세력들은 고립주의를 의미하는 거겠고. 그래서 일본, 한국, 타이완 과 같은 국가는 어떤 공산주의의 그런 위협에 직면했던 국가들이라 이런 계급 균열보다는 이런 국제 그런 외교 문제가 더 현저하게 자리 잡았던 거죠. 그래서 한국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국민들의 이념 성향 국민들이 진보냐 보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이념 성향을 결정하는 게 이 경제적인 디멘션보다는 남북 관계, 이 외교 문제, 북한과의 어떤 군사적인 그런 관계가 훨씬 더 그 이념 성향을 결정하는데 더 중요한 변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어떤 복지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고 그리고 대북 지원에 대한 입장을 물었을 때 사람들은 복지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제 진보적인 사람, 복지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은 이제 보수적인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눌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북 관계를 통해 가지고도 진보 보수를 나누는데 그 진보 보수의 그런 이념 예를 들어서 여기다 그림을 그릴게요. 여기는 이제 이념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이제 복지 정책 태도 복지 정책 그러면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사람, 그 다음에 보수적인 사람이 이렇게 좌우에 있고, 복지정책도 복지정책을 강하게 찬성하는 사람, 진보적인 복지정책을 원하는 사람이죠. 이걸 아래에다가 그릴게요. 그리고 복지정책 확대를 원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반대라고 할게요. 복지정책 반대. 여기는 찬성. 그러면 이 두 관계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념적 자신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지정책을 반대하고, 자기가 진보적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복지정책을 찬성하는 이런 패턴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이런 식의 패턴. 근데, 자, 다른 빨간색으로. 이념과의, 그 다음에 남북 문제하고의 관계를 보면, 남북 문제. 마찬가지로 여기가 진보, 여기가 보수라고 하고, 이쪽은 대북 지원을, 인도적인 지원을 찬성하는 입장, 인도적 지원에 찬성, 여기 인도적 지원에 반대.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유권자들의 이념과 대북 입장에 대한 태도와 어떤 상관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 복지정책하고 이념과의 관계보다도 유권자 이념과 남북 문제와의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보다 훨씬 더 이제 둘 모두 약한 관계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념에서 진보적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항상 남북 문제에 대북 지원에 찬성하는 건 아니고 진보적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또는 반대로 보수적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대북 지원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어요. 이렇게 넓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복지정책도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복지정책은 훨씬 더 대북 문제에 비해서 더 넓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그 가르는 정책적인 입장이 복지 정책보다는 대북 정책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한국은 역시 이런 그 얘기가 의미하는 바는 한국에서는 이 계급 균열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의 이념을 결정하는데 이런 경제적인 이슈 또는 뭐 복지정책 이슈가 별로 중요하게 작동하지 않았고 대신 남북 문제가 더 중요하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유권자들의 이념 형성에. 그런데 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은 뭐 색깔론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여서 지금 색깔론이 별로 부각되지가 않았고 그리고 또 현 정부에서 남북 관계가 비교적 어떤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니까 이제 그런 대북 이슈가 부각되지 않은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이제 북한의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니까 이제 대북 이슈가 또 현저하게 부각되고 또 보수 정권은 그런 이슈를 또 이용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북한을 계속 적으로 몰고 가야지 자신들의 존재 가치가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남북 간의 어떤 호전적인 관계, 어떤 전쟁의 위험성이 도래해야지 우파 정권에게 유리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그런 색깔론이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그 설문조사에서 각 국가에서 현저한 이슈가 뭐냐고 물었기도 했지만
정치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신의 국가에서 중요한 정당들의 입장을 표시를 하라고 했어요. 0점에서 10점 사이에 0점은 이제 가장 급진적인 좌파, 10점은 극우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먼저 봅시다. 이게 이제 코리아 여기 KOR이 있죠. 그래서 여기 민자당이 있고 민주자유당 그 당시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정당 있죠. 그 다음에 민주당. 그러니까 주요 두 정당 간의 거리가 이렇게 별로 크지 않죠. 보면은 어, 여기가 5점, 5점이죠. 6점, 여기가 8점. 그러니까 민주당은 8점에 해당되는 우파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민주당인데 민주당은 뭐 거의 중도에 가깝죠. 그러니까 지금 뭐 좌파 세력 민주당 보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좌파 정당이 아니에요. 그냥 중도나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은 조금씩 왼쪽으로 움직여서 약간 온건한 진보 정당 뭐 한 이 정도쯤에 있지 이렇게 어, 전문가들이 다른 세계 국가들과 이렇게 상대적으로 했을 때 민주당은 중도 정당에 불과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이제 주요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 여기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미국은 공화당하고 민주당 공화당하고 민주당의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죠? 큰 차이가 안 나고 한국은 더 공화당하고 민주당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서구 선진 국가 중에서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미국보다도 한국의 이 정당 체제가 협회하다 그러니까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협회한 정당 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타이완을 볼게요. 타이완이 여기 국민당 아까 얘기했던 국민당이 보수적인 입장 그 다음에 진보당 정당도 공산주의 확산 때문에 좌파 정당이 성장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었는데 한국과 마찬가지로 동북아시아 국가 그래도 한국보다도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국가를 보면 어, 영국의 경우를 볼게요. 영국의 경우를 보면 이 노동당과 그 다음에 보수당 예. 자, 그 다음에 어, 영국을 보면 Great Britain, GBR 이 보수당과 노동당 이 정도의 차이가 나죠. 그리고 또 일본을 볼게요. 일본은 자민당과 사회당. 이제 일본이 1994년까지만 해도 공산당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당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좌파 정당이 존재했죠. 지금은 점점점 이 사회주의 세력이 약화돼서 지금은 굉장히 그나마 또 이 사회주의 세력이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이 내가 보여준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흰색 동그라미예요. 흰색 동그라미. 그래서 흰색 동그라미는 단순 다수를 채택하고 있는 OECD 국가예요. 그러니까 괄호 안에 있는 국가들이 OECD 국가고 동그라미가 단순 다수제.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한국도 물론 병립형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지역구 의석으로 후보들을 뽑으니까 단순 다수제가 지배적인 선거제도라고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공화당하고 민주당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영국도 이렇게 단순 다수제 국가. 그 단순 다수제 국가는 전반적으로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하고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중대 선거구를 채택한 국가였어요. 이 당시에. 지금은 이제 선거제도를 바꿨지만 이 당시에는 중대 선거구. 그러니까 한 지역구에서 행정구역에 따라서 뭐 4명을 뽑기도 하고 뭐 5명을 뽑기도 하고 도쿄처럼 밀집된 그런 지역에서는 14명까지도 뽑는 중대 선거구제예요. 민주당.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장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적고 일본은 여기 준비례대표제라고 써있죠. 준비례대표제 조그만 동그라미.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는 준비례대표제에 속해요. 중대선거구. 왜냐면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게 되면 1등만 의석을 얻게 되죠. 1등 단순 다수제. 근데 중대 선거구에서는 여러 명을 뽑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5명을 뽑으면 총 100%에서 100%의 표를 5명이 나눠 가지면 한 20%의 표를 얻으면은 당선될 수도 있죠. 중대 선거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 다수제에 비해서는 작은 정당의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조금 전에 예를 들어 설명했듯이 5명을 뽑을 경우에는 20%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당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중대선거구에서는 선거구의 크기, 즉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을 뽑는가에 따라서 군소정당 후보들이 의회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돼요. 근데 이제 비례대표제에 비해서는 군소 정당들이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낮아요. 왜냐하면 5명을 뽑을 때 그래도 이 경우에 20%나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비례대표제에서는 법적인 진입장벽이란 건 뭐냐면 최소한 그러니까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 얻어야 될 득표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법적 진입장벽. 이미 얘기했었죠. 정당 체제할 때 법적 진입장벽. 한국 같은 경우에는 3%, 독일은 5%. 그러니까 최소한 3%의 정당 득표를 해야지 의석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비례대표제에서는 이렇게 법적 진입장벽에 따라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4%만 정당 득표를 해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5% 이상만 얻어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뭐 1%만 넘어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작은 군소 정당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준비례대표제는 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한 20% 물론 한 선거구에서 14명을 뽑는 그런 선거구도 있는데 이제 도쿄처럼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선거구는 굉장히 드물고 평균적으로 한 5명 정도 뽑기 때문에 그래도 한 20% 정도는 확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성이 더 낮고 군소정당이 의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비례대표제보다는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례대표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이런 작은 군소정당, 급진적인 좌파 또는 급진적인 우파 정당들이
의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낮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 짙은 회색으로 표시된 게 비례대표 국가예요. 짙은 회색으로 표시된. 그리고 이렇게 이 괄호가 있는 게 선진 OECD 국가. 비례대표제를 사용한 선진 국가들이 이런 짙은 회색 국가들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은 다른 색깔로 표시할게요. 빨간색이 좀 보기가 그러니까. 이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굉장히 정당들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비례대표제의 국가들은 정당들이 넓게 분포되어 있고, 그러니까 정당 체제가 협의한 게 아니라 분국적인 정당 체제 또는 뭐 양극적인 정당 체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당들이 좌우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 비례대표제는 굉장히 정당 체제가 파편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그런 작은 정당들이 의회에 진입해서 많은 정당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순 다수제 국가, 단순 다수제 국가는 여기 흰 동그라미는 상대적으로 이처럼 협의한 정당 체제. 그러니까 한국,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이렇게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작고, 영국도 비교적 작은 편이죠. 근데 영국은 상대적으로 한국과 미국보다 이처럼 정당 간의 입장 차이, 주요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큰 이유는 보수당과 노동당, 큰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영국은 서구의 국가이기 때문에 깊은 계급 균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또 다른 이제 국가를 보면 이렇게 이 흰색 동그라미 국가들은 정당 체제가 전반적으로 협의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어, 그래서 이 그림이 보여주는 바는 선거제도가 두 가지 측면에서 정당 체제에 영향을 미쳐요. 다 치우고. 첫 번째는 정당 체제의 협의성 또는 정당 간의 입장 분포, 정당 간 그 다음에 정당의 수. 이 두 가지 변수에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한국 정당 체제를 내가 박사 과정 때 조금 전에 그 연구 후보하고 잉그라트의 연구와 비슷한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이제 한국에 있는 정치학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때는 뭐 인터넷이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됐던 때니까 편지를 보내서 또 익명을 보장해야 되니까 설문조사를 한 게, 그래서 그 정치학자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한국의 주요 정당을 좌우의 스펙트럼 또는 본인이 생각할 때 한국에서 가장 현저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차원, 그러니까 그 좌우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차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그런 차원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고립주의 대 확장주의 차원도 있을 테고, 이제 그런 차원을 응답자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해준 게 아니라, 좌우의 스펙트럼을 정해준 건 아니고 당신이 그 한국에서 현저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차원을 적어 놓고 그 차원에서 정당들을 배열하시오.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설문조사를 이제 가지고 내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은 좌우 스펙트럼에서 배열한 학자들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은 이거는
좌우 스펙트럼이 아니라 선거 당시의 현저한 스펙트럼, 균열축.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민주화 이전에는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디멘션이 가장 현저하다고 얘기를 했고, 민주화 이후에는 이제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권위주의 정부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디멘션은 현저하지 않고 진보와 보수의 그런 디멘션이 현저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아까 표에서 보여준 것처럼 여기 1994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처럼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가 현저하다고 얘기한 사람도 4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민주화 이후에는 이렇게 진보와 보수.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의 두 주요 정당을 진보 정당, 뭐 보수 정당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뭐 좌파 우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근데 어쨌든 이 그림은 뭐냐면 선거 당시에 현저한 균열축, 그러니까 민주화 이전에는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민주화 이후에는 진보 대 보수라는 균열축에서 정당들의 입장을 표시를 한 거예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좌우의 디멘션에서 어떻게 표시했는가를 살펴보면, 지금 이게 여기 검은색이 지금 안 나타났네요. 원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PPT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게 뭔가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PDF 파일에는 아마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좌우의 디멘션에서는 13대째부터 민주화가 됐는데 한국이 좌우의 스펙트럼에서는 주요 두 정당들이 모두 우파 정당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상당한 우파 정당이죠. 그러니까 5점 이상이 우파 정당인데 7점이 우파 정당 중에서도 중간적인 입장이잖아요. 근데 우파 정당에서도 중간에 해당되는 7.5점이겠네요. 7.5점 이 정도.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마저도 중도 우파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공화당, 박정희 대통령의 이 공화당은 극우파 정당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주화 이후에도 뭐 민자당, 그 다음에 뭐 신한국당, 한나라당 이렇게 우파 정당으로 표시를 했죠. 그리고 주요 야당 같은 경우에 민주화 이후에 민주당, 그 다음에 통일주체국민회의, 새천년 민주당,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당, 열린 우리당.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중도로 이동하고 있죠, 야당이. 그래서 열린 우리당이 이제 중도 정도,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 우리당. 그리고 이제 새카만 게 여당이에요. 새카만 게 여당.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 국가에서 권력이 어떤 정당에 집중됐든가. 그러니까 여당은 뭘 의미하냐면 대통령 정당이니까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당시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정당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지가 이렇게 중도로 점점 이동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새카만 점의 이 패턴을 보면 이렇게, 그러다가 근데 이제 내가 학위를 했던 당시에는 17대까지만 조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18대 이후에는 설문조사를 내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좌우의 디멘션에서는 여기 17대까지만 나타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디멘션 여기도 마찬가지로 17대까지만 내가 설문조사에 근거해서 그림을 그린 거고, 근데 그 이후에는 이 18, 19, 20대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사 기관에서 직접 국민들에게
각 정당들의 입장을 0점에서 10점 사이에 위치를 결정해서 적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국민들이 평가한 정당들의 입장이에요. 이제 그 평균을 낸 거예요. 18대부터 19대, 20대. 물론 이제 설문조사 자료가 15, 16, 17대에도 설문조사 자료가 있어요. 근데 거의 전문가들이 표시한 정당들의 입장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표시한 정당들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7대부터 17대까지는 내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고 18대 이후에는 설문조사 기관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당들의 입장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5점이 중간의 입장이에요. 5점이 중간인데 좌우의 디멘션에서는 대부분의 정당들이 5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어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5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어서 다 우파 정당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근데 진보와 보수의 디멘션에서는 이렇게 5점보다 더 낮은 점수, 그러니까 진보적인 정당들이 이제 여기 이렇게 포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당들을 뭐 좌파 정당, 우파 정당 그렇게 평가했을 때 한국의 진보 정당들은 좌파 정당은 아니고 그냥 중도 정당이에요. 근데 진보냐 보수냐로 평가했을 때는 이처럼 5점보다 낮은 진보 정당들이에요. 한국의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여당 계열, 그러니까 과거에 열린우리당,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주체국민회의, 그 다음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런 정당들은 진보 정당에 속한다. 하지만 좌파 정당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아까 이 검은색의 이동을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다가 다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그러니까 이때는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의 전반적인 그런 입장을 얘기하겠죠. 이 새카만 색이 의미하는 게 여당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들의 중간 입장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보수적이었다가 민주화가 됐을 때까지만 해도 보수 대통령을 지지했고 그 이후에도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IMF가 터지고 IMF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다가 다시 이명박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지금은 또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이제 지금은 민주화 이후에는 이렇게 뭐 사이클이 형성될 수도 있겠죠. 앞으로 이제 진보 정권이 잘 못하면 다시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뭐 10년 주기설이라는 소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10년 기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10년. 그래서 이런 뭐 주기는 한국뿐 아니라 이제 뭐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나는데 10년 주기는 아니지만 물론 이런 주기가 일어난 이유는 대개 한 정권이 오래 권력을 잡으면 국민들이 어떤 정부에 기대했던 것들이 조금씩 그런 기대가 빠지면서 또 실증도 나기 때문에 이제 정권 한번 바꿔보자, 그런 심리가 이제 발동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진보 정권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또 국민들의 그런 실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항상 존재하는데 그런 이제 실증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국정 운영 능력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경기가 뭐 계속 좋지 않거나 그러면은 이런 사이클 다시 보수 정권이 권력을 잡는 그 사이클이 빨리 도달하게 되겠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할게요. 수고했어요.